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 주식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러면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2천만 원 넘게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개인들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는 주식 거래세, 이 통행세를 내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이제 부자들, 대주주들만 내고 있는데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1% 이상인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어왔는데 이 기준도 내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오늘 2023년부터는 기본공제로 2천만 원을 빼준 뒤에 양도소득세는 두 구간으로 나눠서 적용이 되는데요. 본 이득이 3억 원을 밑돈다. 일 경우에 양도소득세율 20%를 3억 원을 또 웃돈다. 초과할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양도세를 안 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5천에서 2천만 원 공제하고 3천만 원에 대한 20%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6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약 600만 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 정도가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이제 금융세제 개편을 최종 확정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그 주식 거래세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양도세를 낸다면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니까 이중과세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방향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이번 개편안에서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거래세를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0.25%를 거래세를 이 손해를 봐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증권거래소를 오는 2022년 0.02%포인트 낮추고요. 2023년에는 0.08%, 즉 2년에 걸쳐서 0.1%포인트만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식거래세 0.15%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다만 이제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하자 이제 이중 과세 논란이 일고 특히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이제 국내 주식 투자는 좀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거래세 폐지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정부는 사실 입장을 좀 보면 증권거래소가 연간 5조 넘게 거칩니다. 올해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10조 넘게 거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복지 예산을 감안하게 되면 세수 측면에서 증권거래소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세수 측면에서 포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중과세 논란에서는 좀 자유롭고 싶고 이러니까는 좀 조율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세금이 자꾸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이번 대상에서 벗어난 김포라든가 이런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지금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니까 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만에 0.28%나 올랐습니다. 이전 발표되기 직전 0.18% 상승률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진 건데요. 서울도 올랐고요. 경기, 인천이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의 경우에는 일주일 새 아파트 가격이 1.88% 급등했습니다. 거의 이전 주에 비해서 90배가량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규제 지역에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제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이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매도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해석은 좀 엇갈립니다. 아직 정부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정부 대책이 좀 주택 수요자들 불안감을 증폭시킨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일부에서는 향후 집값의 변수는 뭐냐? 전셋값을 꼽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전세 가격은 지금 5월 초보다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6.17 보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 대책이 더 절실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 면세점들이 재고 명품 할인 판매를 한다 이러니까는 빗속에서도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완전히 마감되고 이게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세점의 명품 재고 오프라인 판매 시작 첫날 어제 장맛빛 뚫고 새벽 6시부터 줄 섰습니다. 대기표 뽑고 입장을 기다리는 이른바 오픈런이죠. 이제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매장으로 쇼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 말하는데요. 어제는 면세품 재고가 풀린 백화점, 아울렛 모두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세점에 6개월 이상 쌓인 누적 재고 처분 차원에서 지금 허용해 준 건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일부 온라인몰은 접속 폭주로 오전 내내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불통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보복 소비 성격이냐 아니면 유난히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냐 결론적으로 보면 시중에 그만큼 유동성이 넘치고 있다라는 쓸쓸한 단면입니다. 네. 명품 참 어려운 이름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21점의 작품을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판매했는데요. 그 그림을 본인이 그린 게 아니다. 대부분은 대작 화가에게 시켜서 그린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가수이자 화가 조영남 씨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미술계 내는 물론이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많은 견해가 지금 갈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어떻게 무죄가 된 건지 이 무죄의 이유나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설득 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남 씨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던 강혜리 변호사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혜리 변호사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은 지금 국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자산가로 알려진 조영남 씨가 상고심에 사실 1, 2심에서는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 유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을 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3심에서는 왜 사선을 안 쓰고 국산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을까요? 조영남 씨는 일단 7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 변호 대상입니다. 네네, 대상은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 법원은 사건이 배당됨과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법원 국선 변호인단 중 한 명이고 우연히 제가 이제 조영남 씨 사건에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먼저 조영남 씨에게 연락을 해서 네. 제가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꼭 맡아서 변호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제 얘기를 듣고 조영남 씨가 믿고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경제 형편이 안 좋고 이러면 국선 변호를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고 필요적으로 먼저 배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사선을 쓰겠다. 그러면 사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영남 씨는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신임하고 신뢰해서 본인이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변호사님은 미술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좀 조예가 깊으셨나 봐요. 네, 원래 미술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제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미술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믿고 맡겨주신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도 1심하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 사건의 추이나 법전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아오셨겠네요.
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꼭 저처럼 예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건에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은 기본적으로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뢰인인 그 구매자에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냐 없냐, 이 조영남 씨가. 그래서 만약에 네.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알리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요, 이 화가 송 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거의 모든 그림을 그리게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린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구매자들을 기망한 거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유죄로. 그랬는데 이 당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성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영남 씨가 조수들에게 거의 모든 그림을 그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작품 대부분은 조영남 씨가 기존에 직접 그렸던 작품들을 조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대로 따라 그려오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조수들이 그려온 밑그림 위에다가 조영남 씨가 추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수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조수들이 자유롭게 그려온 그림을 조영남 씨가 자기 작품인 것처럼 사인을 해서 판 것은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저도. 네. 자, 어쨌든 그래서 1심에서 지금 유죄를 판결하게 된 기본 근거는 정확히 뭐죠? 1심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논리적인 작업 자체가 조수들로부터 거의 비롯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작권 자체를 조영남 씨가 아니라 조수들에게 있다고 본 게 사실이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조수들도 조영남 씨로부터 받은 작업 지시가 또 매우 구체적이었고 또 그 지시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뭔가 변화시키거나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낼 여지는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검사가 또 조영남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면서도 저작권법 위반죄로는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1심과 달리 또 항소심이 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이런 조영남 씨의 작업 방식을 보면 이 사건 작품들이 조영남 씨의 작품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조수 사용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작품의 저작권 논란하고는 별개로 네. 이 작품이 이 조영남 씨가 이 작품에 그 관여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관여자가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반드시 알려야 될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다. 예,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재판 과정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조영남 씨가 그때 네. 음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되는데 미술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 작가가 돈을 주고 조수를 기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작가의 사인해서 판다. 이래도 결국 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법조인인 제가 어떤 미술계의 관행을 판단하는 건 사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이 사건 변호를 하면서 여러 미술 평론가라든지 작가, 갤러리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바를 말씀드리자면 네. 많은 작가들이 조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작가의 손으로만 해야 하면 작가가 쉬지 않고 작업을 한다고 해도 완성할 수 있는 작품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더 많은 수의 작품을 만들고 또 본인의 아이디어와 창작성을 더욱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업 과정에서 조수들로부터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일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를 돕는 사람이 조수인지 아니면은 대작 화가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작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뭐 컨셉, 소재,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화투라는 그 주요한 소재와 그 소재에 담긴 사상, 또 작품의 구도 이런 것들이 전부 조영남 씨만으로부터 비롯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작품이 완성되었는지 그 여부 결정은 조영남 씨만이 할 수 있었다는 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들은 조영남 씨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서만 작업했다는 점에서 조수들이 대작 화가가 아니라 기술적인 보조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또 조영남 씨가 딸이 그린 화투 그림도 내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 따님 역시 조영남 씨가 화투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대로 한번 그려봐라 하면은 따님이 보이는 그대로 이제 그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영남 씨가 본인만의 이제 개성으로 화풍으로 그림을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그대로만 그리는 작업 자체는 누가 하든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창작성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는 것입니다. 조영남 씨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럼 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 대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아까 좀 전에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작권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사실 붙으면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저작권을 만약에 다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또 본 겁니까 이 법원에서도? 그 저작권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재판 과정에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려면은 검사가 이제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저작권법 기소 안 한 거는 위반죄로 되지 알겠는데. 않았고요. 예, 예.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가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은 그게 저작권법 위반죄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들이 일단 본인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작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본인들의 뭐 개성이라든지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사도 기소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굳이 저작권법을 혹은 저작권 분쟁 이런 말을 언급할 이유는 좀 없었던 거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법리적으로 좀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영남 씨가 감옥에 갈 줄 알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다가 무죄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의 그 조수를 기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미술 활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가 지금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확고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감옥에 갈 줄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만큼 긴장했다는 의미로 한 농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죄가 인정된 1심 재판에서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감옥에 갈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술활동에 관해서는 조영남 씨가 유명 가수기도 하지만 뭐 1960년대부터 꾸준히 그림을 그려올 정도로 미술에 관심도 많고 또 현대미술에 관한 책도 쓸 정도로 조예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도 미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수를 기용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뭐 작품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영역을 사법적인 잣대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남 씨의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강혜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하리쇼 주주 총회. 네, 오늘도 주주총회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송수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을 두 분과 이 주주총회로 한번 재밌게 소화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지금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 특별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시 통역으로 전해드립니다. Hello, Korea. 반갑다, 대한민국. A long time no see, Young-hee. 노영희 변호사, 오랜만이다. Day, I'm very angry. 오늘 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I'll talk about this book. 이 책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그 책이 주변 지인이 쓰신 책 아닙니까? Right. 맞다. 그 한때 절친했지만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Right. That's right. 완전 맞다. 역시 맞네요. 그 책의 저자가 혹시 볼턴. 볼턴이 썼다. 예? 볼턴이요? 그럼 볼턴 최인가? 아니, 저자가 최서원 씨가 아니던가요? 네, 지금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 특별 인터뷰 현장이었습니다. 네, 꽁트는 꽁트일 뿐. 언제 끝난지 계속 듣다가 제가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자, 어쨌든 꽁트는 꽁트일 뿐이고요. 성대모사에 해당 인물들이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회고록을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려드릴게요.
겠습니다. 요즘 회고록 열풍으로 이제 관련돼 있는 분들이 4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서로 감정적 이견을 보이면서 원수가 되고 있는 볼턴이죠. 네. 자, 제가 또 그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야, 볼턴같이 생겼어요. 머리만 이렇게 하얀 하고 서류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취하면 와. 이상하죠? 볼턴 멘트도 좀 해주세요. 네? 볼턴 멘트도 좀 볼턴처럼 해주세요. 해보세요. 말투를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캐치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연습 오늘부터 하신 걸로 다시. 예. 대선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 계속 끼고 계시죠, 뭐. 네, 잘 어울립니다. 예. 그 아까 꽁트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은, 존 볼튼 전 보좌관 그 회고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우리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많이 써놔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하는 중이기도 한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 제목이 그것이 일어난 방입니다.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이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졌던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폭로가 있었고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랑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도중에 이 볼턴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쪽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거 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네. 미국 사람들은 자유로운가 봐요. 되게 이상해요. 자, 볼턴 전 보좌관은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이 하노이 회담을 얘기하면서 이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출이다. 사실 나는 원하지 않았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를 했죠. 뭐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경계 대상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네. 문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인 북한 비핵화는 경시하고 남북관계 개선만 중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교 전략에 빠져들지 않아야 해서 본인이 노력을 좀 했다. 이런 얘기까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문 대통령 때문에 사실 이용당한 거다. 미국하고 네. 트럼프하고 본인이 뭐 이런 취지를 좀 쓴 건데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분이 진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왜곡이고 외교의 기본도 안 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굉장히 왜곡이 됐다, 뭐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 또 백악관 역시도 기밀 유출 등이 돼 있다면서 400여 곳 정도를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혹은 삭제를 해달라고. 네. 하지만 이 볼턴 전 보좌관이 대부분 수용을 안 했고요. 출판 금지 소송까지 냈는데도 회고록은 예정대로 출간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판사가 출판 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차피 다 내용이 유출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금한받자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면서 단지 기밀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아마 벌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또 범죄 수익도 모두 몰수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볼턴 전 보좌관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고 말씀하실까요? 아, 예, 예. 이 볼턴, I'm 그 프레지던트 문, 그 샤우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 만나서 그 치맥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하하하하. 이러지 않았을까? 예. 싸우고 하는 게 안 좋다. 아니, 샤우고. 샤우고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우리 연기하신 문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어도?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결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 전략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심에 있었다. 네.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좀 크게 본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문 대통령을 칭찬하는 거다? 예, 결국 이게 가운데에서 중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운데에서 뭐 소개팅 상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매자 핑계 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거든요. 젊은 세대한테는. 중매자요? 중매자? 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만나게 한 그런 의미에서 매파.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볼턴이 매파잖아요. 그렇죠. 가부경 예, 매파. 예. 매파. 그래서 예. 한마디로 정의가 됐네요.
자, 근데 이 책이 참 내가 더 기분 나쁜 게 바로 이 네. 지점이에요. 너무 잘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예요. 왜 이렇게 회고록은 1위를 많이 찍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전 예약 당시부터 아마존에서 1위를 했고 또 대형 체인 서점인 반스앤노블에서도 단숨에 1위를 해서 지금까지도 1위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람 선인세가 24억을 먼저 받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팔려나가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다. 아.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걸 예상하고 이 사람이 그냥 저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회고록에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조금,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조카인 메리 트럼프가 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낸다는 거예요.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만두면 다 욕하고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을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왜 조카까지 이제는 삼촌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네. 이렇게 막 때리고 나오는 걸까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서 회고록으로 아, 서로 돈 벌기로 이런 식으로 돈 벌기로 작정했을까요?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그만두는 인사는 이제 다음에 저 사람 폭로하겠구나 생각하면 될 정도로. 네, 예. 너무 내용이 또 사생활이 그렇게 많나 싶은데 사생활이 여러 가지 많은가 보죠, 이분이. 네, 이번에는 그 조카 메리 트럼프가 트럼프의 사생활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너무 많지만 충분하지 않은. 그렇지. 이 책의 주제는 그건데, 제목은 그건데, 부제가 있대요. 네, 부제는 어떻게 우리 가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만들어냈나. 가장 위험한 사람, 네. 트럼프를 만들어냈나? 그러니까요. 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일가의 내밀한 얘기를 다 폭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에요. 형의 딸. 형의 딸이군요. 네. 형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가 보죠? 가족이 다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서로 이렇게 물어뜯고. 여기 보면은 폭로성 회고록이고 트럼프를 둘러싼 각종 추문을 담은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다.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대상이다. 네.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메리 트럼프에게 뭔가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Make Mary great again. 사랑해요, Mary Trump. 이러지 않았을까요? 영어가 나오는데 약간 버벅이네요. 아니, 한국 방송이니까. 트럼프가 무슨 바보입니까? 자기 욕한다는데 무슨 고마워요가 왜 나와요? 그레이스기 왜 나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상하네. 여기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참네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조금 화가 나는 얘기였었습니다. 네. 고 구하라 씨의, 그러니까 구하라 씨를 이제 키우지도 않고 부양 의무는 하지도 않은 친모가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유산을 절반이나 받으면서 사실은 부양하지 않은 아이를 버렸던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 자격을 박탈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구하라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발의한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었는데 이게 지난 20대 때 발의가 됐지만 결국 통과가 못 됐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네. 이번에는요, 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소방관 딸이 순직을 했는데 32년 만에 나타나서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같은 1억 원가량을 받아갔는데요.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 원도 받을 예정이었고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 남편과 큰딸이 장례식장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돈을 취하려고 하냐 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 엄마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족급여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일기까지 원래는 연금을 받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 받아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아마 처녀 결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이제 받는 건데 그러니까는 엄마랑 아빠가 나눠서 아마 이분에서 받는 걸로 해서 9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죠. 그랬더니 법원이 한 7,700만 원 정도 양육비 지급하라 이렇게 했더니 생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판부가 생모가 친부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네네. 이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을 하고 그렇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인데 생모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또 전 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때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라면서 7,700만 원을 좀 내야 한다라고 했고요. 당시에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버텼는데 지금 비판 여론이 세지니까 결국엔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엄마는 이득이네요. 그러니까요. 유족연금 1억 받고 다달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얼마 받고 그러면은 양육비 이거보다 더 많이 줘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디슈 주주총회 준비한 거, 마쳤는데 혹시 뭐 아쉽다거나 할 말이 더 있다거나. 존볼탄 아쉽죠? 존볼탄 한마디 하시죠.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성대모사를. 구하라법에 관련된 양육비 관련된. 뭐 책을 써야 되나? 난감하네요. 제가 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책을 써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하디슈 주주총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삼희 아나운서 그리고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6623 쓰시는 분께서요. 이상민 씨 성대모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대모사 진짜 똑같습니다. 본인보다 더 본인다운 성대모사인데요. 참 내용은 씁쓸한데 성대모사로 즐거운 아침이네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노영의 18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겠습니다. 김대호 기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가 앞에서 강혜리 변호사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김대호 기자님께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건, 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던 것인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강혜리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대중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또 조영남 씨의 어떤 그 특별함, 특별함이 뭐죠? 어떤 특별함?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인에 대한 어떤 그 예술을 할 때 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영남 씨의 그림과 같은 경우에 화투라는 오브제를 빼놓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이 화투라는 부분이 이번 판결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제 그 조영남 씨의 어떤 작품에서 화투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화투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조영남 씨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그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1991년도였는데 네. 그때 조영남 씨를 인터뷰할 때도 역시 화투와 관련된 작품을 창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작품에서 화투라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창성 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조금 안 좋은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제 유명인들, 뭐 MC,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책을 썼을 때 이것이 대필이다라는 그 논란들이 여러 차례 불거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 책이 회수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하차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유명인이 설마 직접 썼을까? 직접 그렸을까? 하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화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직접적으로 그림을 사신 분들 이 소송을 했지만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에이 아니었지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의식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조영남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스텝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왜 이 그림을 초안을 그린 이 화가분에게는 그렇게 조금 이제 소홀했었는지. 근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조수를 기용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어떤 작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그 적절한 대우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의 조금 공통된 생각이. 그때 뭐 장당 10만 원인가 그때 주고 그러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만약에 다른 조영남 씨가 이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 뭐 어떤 분들은 대법원에서는 무죄라도 도덕적으로는 유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왜 현대미술이라는
것이어서 무조건 뭐 남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반면에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부터 현대미술은 원래 그렇다. 그러면서 그 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끌어오시면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안 그린다. 앤디 워홀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자기가 안 그린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부 다 앤디 워홀의 작품이라 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옹호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입장과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르셀 듀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년대부터 1900년 초까지 이제 그 미술 활동을 한 대단히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분이 좀 1917년도에 기성 남성 소변기를 사가지고 익명의 이제 예술가 알 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시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게 대단한 작품이다. 그리고 판매가를 굉장히 높게 소변기가? 놓고, 예. 그리고 변기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바퀴, 병거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성품들을 사서 사인해서 이제 자신의 작품이라고 우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면은 이제 도발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황지우 시인이라고 계시잖아요. 네. 황지우 시인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그 작품 시집에 나오는 건데 이제 TV 연속곡 줄거리를 그대로 이제 시로 차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옥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남편을 만났다 뭐 이런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제 TV 그 신문에 보면은 TV 프로그램 안내할 때 연속극 그 줄거리를 이렇게 짤막하게 그렇죠. 소개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옮겼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어떻게 본다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황지우 씨의 작품 시로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순수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동양화 이렇게 이쪽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그 조수를 기용한 작품을 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나 예술가로서의 이제 자존심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조금은 이제 그 예술의 영역들이 상당히 넓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1990년대 초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러한 방식도 어느 정도 그 현대미술에서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조영남 씨에게는 화투라는 오브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작품으로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가 물론 농담조였다고 합니다. 백종원 대표를 차기 대선 주자로 지목을 하면서 백 씨가 한동안 언급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었는데요. 우선 뭐 농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이 된 상황, 영향력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 김종인 대표가 이제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네. 굉장히 좀 떨렸어요. 뭐냐면 이 백종원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송 영향력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름이 올려졌을 때 백종원 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을 만약에 늦게 했다면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제 그 입장을 표명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 백종원 대표가 없으면은 방송이 안 돼요? SBS와 MBC 같은 경우 방송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게스트지만 이 주 진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중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워낙 솔직하고 그다음에 또 진솔하고 이제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얘기한 백종원 씨가 대선 주자라고 얘기한 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 이제 이 점이 좀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김종인 대표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요? 왜요? 네.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본인이? 아니, 저는 백종원 대표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백종원 대표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존중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또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동네 상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함께 이 상권에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상생에 있어서는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녀노소가 전체가 다 좋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 뭐 100%는 아니고 그냥 많이 좋아한다 이런 뜻이겠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렇게 이제 이 정치 링에 오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뭐 비평을 하거나 그런 자질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유명세 인기가 있다 이것만으로 해서 정치인이 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그걸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정치라는 링에 올라갔을 때는 정치적인 역량, 정치적인 소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져서 그런 분들이 출마를 염두에 두거나 출마를 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소견과 달리 이렇게 방송에서 인지도를 얻어가지고 정계를 진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탤런트 군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나운서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 백종원 씨처럼 방송에 출연하거나 대중적인 인기로 탤런트를 제외하고 방송인을 제외하고 해서는 저는 아마 김홍신 소설가가 좀 비슷한 경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예전에 이제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이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고 결국은 이제 김홍신 의원까지 됐었죠. 근데 이제 김홍신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굉장히 부적절한 이제 그 일본 단어가 들어간 그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제 김홍신 의원과 같은 경우가 백종원 대표와 비슷한 경우. 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 자신의 사업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성향, 그 다음에 또 방송의 영향력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와는 굉장히 깔끔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뭐 그 말만큼은 진심인 걸로. 진심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개그 콘서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오늘로서 막을 내린다면서요? 그러니까 1999년 9월 4일 시작을 해서. 그럼 21년이나 됐네요, 이번에. 네. 그래서 1050회. 와. 1050회로서 마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뭐 5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방송 사고도 몇몇 있었고 그다음에 또 출연자들 중에서도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의 이 청춘을 함께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막을 내리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웃음이라는 것 장르 자체가 굉장히 세대와 그다음에 또 사회적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노영희 변호사님의 나이쯤이면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또 저를 갑자기 의문의 일편을 만드시네. 웃으면 복이 와요. 너무 안타깝게. 쇼, 비디오, 자키. 너무 안타깝게 너무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결국은 이제 스탠딩 세트 코미디였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장르가 마련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장르의 소멸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방송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생명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오면 어느 순간에는 사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운명을 가지고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간에서는 이게 이제 인기가 너무 팍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다음에 TVN 코미디 빅리그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불리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시던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령층이 넓었어요. 폭들이 좁아지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방송하다 금요일 심야 때까지 갔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제 시대를 못 따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류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